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출마가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논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2조에 보면 대통령이 2번 이상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2024년에 대통령으로 2번 선출된 트럼프는 2028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이미 2번 선출됐으니까 또다시 선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정헌법을 개정하려면 22조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복잡해집니다. 미국 헌법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발의라는 것을 해야 되고 비준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proposal이라는 걸 해야 되고 2단계는 ratification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방 상원 하원에서 발의라는 걸 하려면 연방 상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서 이 수정헌법 22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발의를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체 50개 주 중에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34개 주 이상에서 주의회가 요청을 하면 연방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연방의회가 전국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개정안을 우리가 좀 발의를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미국 역사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걸 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방 상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트럼프를 한 번 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개정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발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발의가 됐다, 우여곡절 때, 그러면 발의가 되고 나면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비준을 받는 방법도 복잡합니다. 각 주의 의회, 각 주마다 주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이상, 역시 34개 주 이상의 주가 찬성을 해야, 4분의 3이면은 38개 주군요. 38개 주가 찬성을 해야, 그래야 이게 가능하거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26개 수정헌법이 그런 방식으로 비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준을 받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 비준 회의라는 걸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컨벤션이라는 걸 열어서 그래서 그 한 4분의 3 이상의 주가 찬성을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해요. 그건 아마 주들이 한 자리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금주법을 폐지한 수정헌법 제21조를 통과시킬 때 딱 한 번 이 방법이 쓰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가 절반에 가까운 24개 주라는 점. 이거는 이제 인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발의도 불가능해지고 인준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수정헌법 22조를 바꾸는 것은 좀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느냐?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22조의 해석을 뒤집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정헌법 22조에는 역사상 한 번도 이 연방 대법원의 정식 심판대에 올라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22조의 문장을 보니까 2번 선출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연속 2번 선출되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징검다리 띄어서 2번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허용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연속 2번인 것으로 우리가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해내면 그러면은 트럼프가 출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연방 대법원이 어떤 곳이냐? 뭐 보수 성향이 6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요. 앞서서 얼마 전에 수정헌법 제14조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생시민권 문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라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 반대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었고요. 연방 대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수정헌법 14조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합니다. 다른 특별한 해석을 덧붙이지를 않고
그냥 거기 있는 문장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이 된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았다. 따라서 22조도 결국은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지 그걸 갖다가 비꼬아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 그럼 연방 대법원의 재해석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앨런 더쇼위츠라는 법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constitutionally,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에 세 번째 임기를 재임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재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그 제목의 책을 내놨는데 이게 작년 말에 쓰여진 책인데 출판이 된 거는 올해 3월 달에 출판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책에서 헌법의 맹점, 약점을 찾아냅니다. 이 더쇼위츠,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인데 약점을 찾아냅니다. 트럼프가 세 번째 대통령 임기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22조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출이라는 말은 elected,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해가지고 선출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더쇼위츠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헌법이 금지한 건 선출이지 재임이 아니다. 재임. serve. 여기 보면 책에 serve라고 되어 있죠. 제목을. serve라는 이야기는 그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이걸 금지한 건 아니다. 대통령직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것만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승계받는다면 세 번째 임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더쇼위츠 교수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지적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하원 의장이 되는 겁니다. 하원 의장은 꼭 연방 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하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찬성만 받으면 하원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다. 그 공화당 의원들이 다 하원 의장 시켜주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차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지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거에 부통령으로 나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선출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짝이 돼서 선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부통령으로 그냥 임명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고시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고 내려가면 하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혹은 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통령이 둘 다 사표를 내고 나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그게 수정헌법 25조의 내용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긴 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히 소송전이 벌어지겠죠.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편법을 통한 승계는 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재판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애당초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선을 집권을 하고 나서 4번이나 대통령 임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고인물은 썩는 법이라서 누구도 8년 넘게 장기 집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생기면서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수정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수정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기 집권은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꼼수를 서가지고 장기 집권을 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소송이 붙게 될 것이고 정치적 공방 당연히 나올 것이고 여론도 상당히 냉랭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 공화당 전체가 다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세 번째 대통령 임기에 나서는 것이 이러한 유불리를 떠나서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계속해서 2028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 지난 주말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 연례 만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 모자를 딱 써가지고 끝날 때는 막 던져주기까지 했죠. 빨간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2028년, 예. 여러분들 놀래겠지만, 그래서 모자를 연설하다가 갑자기 모자를 확 씁니다.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딱 해버리는. 물론 농담을 한 이야기입니다만. 정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 효과가 자신의 후임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차원이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큼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피규어가, 그 폴리티컬 피규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후임이 될 사람이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도 트럼프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계속 등장시킴으로써 마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을 트럼프 본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잠정 후계자들을 향한 공격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온통 트럼프한테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트럼프 측근 인사들한테는 덜 관심이 가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공격도 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덜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는 또한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에게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트럼프가 온몸으로 지금 다 공격을 받고 있구나. 오늘 미시간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 용감도 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눈 하나 껌쩍하지 않고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했고요. 막판에 끌려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쟤들 공산주의자들이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USA, USA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 관심을 본인이 다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 멤버들은 야, 역시 우리 보스 최고,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탕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셔위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것을 지적 흥미를 끄는 법률적 쟁점으로 설명했을 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셔위츠 교수의 이 책에 흥미를 보였다.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말도 함께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의 후임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신이나 트럼프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되길 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아직 싸움 중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싸움에서 후임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본인이 가야 될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평화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화위원회는 지금 이제 가자지구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가자지구의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어졌는데 국제기구로 만들었고 거기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일단 10억 달러씩 내도록 해놨습니다. 회비를. 그리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회장 임기는 종신직. 그 다음에 차기 회장 결정은 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을. 트럼프가 독재하는 구조로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그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앞으로 이 대통령직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은 평화위원회를 통해서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모습.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이 든든하게 트럼프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활을 걸고 앞으로 10년, 20년 공화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선거운동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래 이게 아니고 보수주의자들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도전쟁. 그래서 지금 연방 하원 의석의 숫자가 공화당한테 더 유리하게끔, 뭐 10석 정도 더 이상 유리해, 지난번 선거보다. 그러면, 지난번 선거에서 7석 정도 앞서는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걸 합치면은 17석 정도 차이가 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원 선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미시간이나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 갖다 지금 싹 뒤집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 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지사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충격적인 일이 선거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준비 작업들을 해놓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완전히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써먹었던 여러 가지 부정 조작 선거 방식들을 써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경우에 공화당이 지겠느냐? 100%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단순하게 이번 선거에서 이길래가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이길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본인이 미국 대통령 3번째 임기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젊고 능력 있는 후배들이 그 자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털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꾸 본인한테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본인의 진짜 미래 계획은 평화위원회에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